넌 아직도 나를 어머니라고 생각하긴 하니. 어머님께서 저를 딸처럼 여기셨다면 제가 이렇게 이방인처럼 느끼게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음 정거장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면제를 먹고 겨우 잠이 든 첫날 밤, 남편이 다정하게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다음 날 아침 그가 밤새 한 일을 알고는 소름이 돋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와의 결혼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인생의 선배님들,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지혜로운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뻘 되는 남자와 결혼해야 할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고 저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은 보슬비가 내렸고 축축한 흙길에서 올라오는 물안개와 섞인 쌀쌀한 공기가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집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뒷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거의 1년째 누워 계신 곳, 가끔 깜빡이는 눈으로만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곳이었죠. 어머니는 밭에서 막 돌아오셔서 흠뻑 젖은 채 호미가 든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쉬지도 못하신 어머니는 소리부터 지르셨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 시집갈 생각도 안 해? 창피한 줄도 몰라? 이 집이 곧 팔리게 생겼는데 넌 아직도 거기 앉아서 하늘이나 쳐다보고 있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 집은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모든 짐은 어머니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트 계산원으로 2년 일하다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실직 상태였고 병원비, 약값, 빚이 바위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혈색이 좋았으며 6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온 그는 말끔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진우. 아내와 사별했고 3층짜리 건물에서 건축 자재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저분한테 시집 가거라. 그럼 내 고생도 끝이야. 그저 착한 아내가 되어주기만 하면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셈이란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빚이 적힌 장부를 제게 내밀며 2억 원이 넘는 붉은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이 빚을 다 갚아주시겠단다. 네가 시집가지 않으면 난 그냥 죽어버릴란다. 내 속이 시원하게 죽어주마.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나쁜 딸이 아니었습니다. 허영심에 들뜨거나 부모님 속을 썩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운명은 저를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걸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넉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약혼식은 서둘러 준비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어떤 이는 제가 약삭 빠르다며 부잣집에 시집갈 줄 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딸 팔아서 돈 벌려는 속셈이겠지라며 혀를 찼습니다. 또 누군가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 영감이랑 결혼하면 몇 년 뒤엔 저 집도 네 차지가 될 텐데 뭐가 걱정이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약혼식 전날 밤 저는 택시를 타고 산속의 절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고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제 업이라면 부디 가볍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붉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예물이라며 건네준 금비녀를 단정히 빗은 머리에 꽂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속은 뒤틀렸습니다. 사람들이
왁자지껄 드나들었고 축하하는 사람, 훔쳐보는 사람 속에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벽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저 영감이랑 결혼했으니 몇 년 뒤엔 저 집도 제 차지가 되겠네. 저는 방 안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삶과 저를 진심으로 아껴줄 한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타협이고 맞바꿈일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울려 퍼지는 음악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신혼방에서 제 인생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작은 수면제 두 알이 제 손바닥 안에서 삭막한 사막의 차가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결혼 후 첫날 밤이 여자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밤이라고들 하죠. 저에게는 그저 출구 없는 어둠일 뿐이었습니다. 방은 고요했고 은은한 주황색 스탠드 조명이 옅은 색 벽지에 비쳐 모든 것을 소름 끼치도록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도시의 번듯한 2층 양옥집에서 저는 마음 붙일 곳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박진우 씨가 아래층에서 마지막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최종희 여사님, 예식 내내 옅은 분홍색 한복을 입고 제 손을 잡으며 꽃처럼 예쁘다고 칭찬하시던 분. 지금은 아마 설거지를 하며 바쁘시겠죠. 저는 침대에 앉아 웨딩드레스를 벗고 시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흰색, 레이스 목깃, 숨결처럼 얇고 가벼웠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 눈가는 턱하고 입술은 울음이 터질 듯 꽉 담은 어린애가 있을 뿐이었죠. 저는 두 알의 수면제를 꽉 쥐었습니다. 죽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위해 깨어있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밤이 희미한 꿈처럼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약을 삼키고 누워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공간은 점점 무거워졌고 졸음은 태풍이 지나간 뒤 해안으로 밀려오는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박진우 씨가 언제 방으로 올라왔는지 또 다른 누가 방에 들어왔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제 눈을 비췄습니다. 햇살 냄새, 새 베개 냄새, 낯선 침대 시트 냄새, 모든 것이 제가 인생의 다른 막으로 넘어왔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아 손으로 몸을 더듬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잠옷은 그대로였고 머리도 단정히 묶여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다리가 약간 휘청거렸습니다. 복도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일어났어요. 식탁에 죽 차려놨으니 먹고 싶으면 내려와서 따뜻할 때 먹어요. 박진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크지도 날카롭지도 꾸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의 실크 잠옷 차림에 머리는 단정히 빗어 넘겼고 표정은 마치 지난밤에 아무 특별한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가볍게 끄덕이고는 다시 책장을 넘겼습니다. 저 잘 주무셨어요?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부를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불러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는 일찍 자는 게 습관이라.
수진 씨는 편하게 지내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흰죽에 다진 고기 몇 점, 그리고 얇게 썬 파가 얹혀 있었습니다. 파의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찡하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재촉하거나 캐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란 거 알아요. 나도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이 결혼은 그저 거래였고 대부분은 당신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 당신이 나를 가족으로 여겨준다면 나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소박한 한마디였지만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어둠뿐이었던 그곳을 말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죽을 몇 숟갈 더 먹고 조용히 입을 닦았습니다. 그는 책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평범했지만 제 마음속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올라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메시지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착하게 굴어라. 몇 년만 참으면 그 다음은 알아서 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어머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 결혼에서 제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너그러울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시댁은 여전히 오래된 사찰처럼 고요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했지만 안은 싸늘했습니다. 저는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낡은 빗자루로 허리를 굽히고 이 집의 비누 냄새와 파스 냄새에 익숙해졌습니다. 단 하나, 식사 시간마다 감도는 말이 사치품이 되어버린 그 무거운 공기에는 아직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대로 된 집안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죠. 누가 그런 규칙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따랐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끓이고 쌀을 씻고 그릇 하나하나를 닦았습니다. 모두 손으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탁기 사용을 금하셨습니다. 세탁기는 옷감을 상하게 하고 손빨래를 귀찮아하는 건 게으른 사람이나 하는 짓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고 말했고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부드러운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속옷을 빨며 마치 제 업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헹굴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박진우 씨는 아침 일찍 출근해 늦은 밤에나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드럽고 침착했지만 좀처럼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시어머니는 마치 별개의 세계 같았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서로 진정으로 닿는 법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결혼식 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때리지는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목덜미에 박히는 작은 바늘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남들은 돈 벌러 다니는데 넌 호강하는 거잖아. 제가 밥상을 차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야갔어. 20몇 살에 남의 집에 쏙 들어오고 말이야. 대단하다. 정말. 그녀는 웃으며 제게 국을 떠주었지만 반찬을 집어주는 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마치 종이를 씹는 기분이었습니다. 밥은 부드럽고 국은 달고 장조림은 향긋했지만 목으로 넘기면 꽉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는 오직 그릇과 수저 부딪히는 소리뿐이었고 가끔 시어머니가 이웃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건너편 김 여사네 며느리는 가난한 집에 시집 갔는데도 싹싹하더라.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데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처마 밑에 서 있는데 우연히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똑똑히 들렸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는 미리 생각해 둬야 해. 진우 걔가 속이 물러서 그렇지.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 집은 내 명의지만 걔 돈도 들어갔거든. 저 애는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내고 있으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누군가 제게 덮어주었던 따뜻한 이불을 확 걷어차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지만 제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짐이고 그들이 계산해야 할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 가장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분필을 쥐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길 꿈꿨던 손이 이제는 물통을 나르고 쓰레기를 버리고 생선 비늘을 긁고 채소를 다듬는 일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원하는지 묻지 않았고 선택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낡은 자전거를 끌고 골목 어귀로 나갔습니다. 일찍 시장에 가서 제 것을 좀 사려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간장 한 병, 나물 한 줌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막 대문을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가니? 저는 돌아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시장에 잠시 다녀오려고요. 시어머니는 다가와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눈빛은 저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뭘 사려고? 내가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다 시켜놨어. 넌 갈 필요 없어. 집에 있어. 젊은 애가 함부로 싸돌아다니면 남들이 흉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전거 핸들을 쥔 손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때문이 아니라 마치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조용히 자전거를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른 아침의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등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고 마치 얇은 재가 기와 지붕 위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마당을 청소하고 울타리 밖에 바람이라도 조금 쐬려고 했습니다. 시댁은 유리 상자처럼 답답해서 골목 어귀까지만 나가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문 근처 화단턱에 잠시 걸터 앉아 바구니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최 여사님 댁 새댁이네. 옆집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엿가락처럼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낡은 삼배옷에 낡은 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웃을 때 눈은 가늘게 접혔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일어서려 했지만 아주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저번에 약혼식 할 때 보니 아주 성대하더만. 박 사장님, 아직도 정정하시지?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댁 박 사장님이 예전에 집안 사람들한테 고소당했던 거 알아? 저는 멍해졌습니다. 네, 고소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 문제로 복잡했어. 형제들 사이가 아주 살벌했지. 박 사장님, 전 부인이 살아있을 땐 그 양반이 돈줄을 꽉 쥐고 있어서 아무도 찍소리 못했어. 그 부인 죽고 나니까 땅이며 재산이며 문제가 터져 나온 거지.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남편감은 정만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성정도 봐야 하는 거야. 저는 마치 모래를 삼킨 기분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말은 결혼한 날부터
제 머릿속을 떠돌던 의심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직 할 말이 남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자네 시어머니, 저렇게 보여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예전에 큰며느리였던 이 씨가 못 견디고 집을 나갔는데 빈손으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 최 여사가 한 푼도 안 줬대. 그때는 다들 이 씨가 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사람이 현명했던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간단한 몇 마디였지만 이미 금이 간 제 믿음에 채찍질을 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뒤로 물러서며 바구니를 고쳐들고 돌아서기 전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새댁은 아직 젊으니까 몸조심해. 노인네들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저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이 골목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말이 두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자기와 상관없는 일을 꾸며낼 만큼 한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지금 감정이 얽힌 재산 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걸까? 이 결혼은 일종의 도박이었을까? 그는 합법적인 동반자가 필요했고 나는 가족의 빚을 갚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마당에 들어서면서 그 일을 잊으려 했지만 집 안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바닥 닦는 걸레는 따로 두라고. 나 미끄러져서 다리라도 부러지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제게 말할 때의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호통치고 트집 잡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저는 문 옆에 숨어 틈새로 엿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도우미 아주머니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작고 허리가 약간 굽은 중년 여성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고 중얼거렸지만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한마디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할 거면 시골로 돌아가. 내가 골칫거리 데리고 살려고 돈 주는 줄 알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함 소리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저런 표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납고 권위적이며 잔인한 표정. 도우미 아주머니는 허둥지둥 마당으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물통을 들었습니다. 제 옆을 지나갈 때 그녀는 저를 흘끗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을 푸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김 여사님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밤에 침대 위 이불을 개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허리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늦잠 잘 생각 마. 알았어. 6시면 늦은 거야. 이 집이 백수 건달 키우는 곳인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밤바람 냄새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진짜 폭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왓장에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제가 견뎌온 나날을 조용히 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저는 시계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처마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만 들어도 또 비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째 장대비가 쏟아졌고 원래도 음침했던 집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벽은 물에 젖어 얼룩덜룩했고 곰팡이 냄새가 옷가지마다 스며들었습니다. 빨래를 해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옷들은 제 마음처럼 눅눅했습니다. 새댁은 부지런해야지. 비 오는 날일수록 더 꼼꼼히 닦아야 하는 거야.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내 책임이야.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찻잔을 들고 제 피로감에 물을 더 붓는 듯한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 마루를 닦는 것이
생사가 걸린 임무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 안팎을 쓸고 또 썼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손이 미끄러져 시어머니가 제사상에 올릴 때 쓰는 국화무늬 찻잔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목구멍에서 지르는 비명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위층에서 달려내려와 제가 다쳤는지는 묻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칠칠 맡기는 그 찻잔은 내 시할머니 유품이야. 네가 물어낼 수 있어? 저는 죄송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깨진 조각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무릎 꿇어. 며느리라는 게 집안 물건이나 부수고 말이야. 저는 귀를 의심하며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젖은 마룻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아프다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진우 씨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짙은 색 셔츠에 처음 만났을 때처럼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금세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애가 찻잔을 깨뜨려서 버릇 좀 고치려고 혼내는 중이에요. 하도 덤벙대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문없는 벽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게 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듣고 또 약해 빠졌다며 여자답지 못하다고 흉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누워 처마박 빗소리를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마치 그것들이 제 심장 박동인 것처럼 미약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시장 어귀에서 돼지고기 몇 근을 샀습니다. 집에 와보니 지갑이 뒤죽박죽이었고 신분증 뒤에 숨겨뒀던 비상금 몇만 원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 짐작이 맞았습니다. 저녁에 시어머니가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친정에 돈 보냈니? 내 엄마 굶을까봐 걱정됐어.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앞에서 시치미 떼지 마. 이 집 며느리는 이 집 돈으로 사는 거니 분수를 알아야지. 어디서 몰래 빼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저는 돌아섰습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켰습니다. 비상금 몇만 원도 마음 편히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이라는 곳에서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무서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비가 내렸고 기와 지붕 사이로 바람이 윙윙거렸습니다. 제가 막 이불을 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내 방으로 잠깐 오너라. 제가 방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철처럼 딱딱한 필체였습니다. 박진우 명의의 어떤 재산에도 관여하거나 손대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는 현재와 미래 모두에 적용된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읽어보고 서명해. 시어머니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 걸 써야 해요? 만약을 위해서지. 시어머니는 간결하게 말하며 차를 따랐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 똑똑하잖아. 하지만 이 집은 아무나 와서 아무거나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저는 펜을 쥔 손이 떨렸고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작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동전 한 뼘까지 계산된 결혼 생활 속에 길 잃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가 예고 없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무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저를 수렁으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쳐도
제 목소리만 메아리치는 그런 곳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 방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는 레몬그라스 향, 시어머니 등 뒤에서 규칙적으로 똑딱거리는 괴종시계 소리, 책상 위에는 글씨로 가득 찬 흰 종이와 시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준 볼펜이 있었습니다. 읽어보고 서명해.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널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는 설탕물처럼 달콤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나중에 복잡해지지 않게 확실히 해두려는 것뿐이야.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밖에서 대문이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젖은 타일 위를 걷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박진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책상 옆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고 시어머니가 그 맞은편에 꼿꼿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가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살짝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나중에 재산 문제로 싸우지 않게 미리 정리해 두려는 거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가와 그 종이를 집어들고 반으로 찢어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수진 씨, 방에 올라가서 쉬어요.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가보라는 듯 가볍게 고깃짓했습니다. 저는 그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너무 꽉 쥐어서 아직도 마비된 듯한 손의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전히 비가 내렸고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겼습니다. 감히 울지 못했습니다. 아래층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저는 박진우 씨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세요?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 너무하잖아요. 난 다 걔를 위해서 그런 거야. 요즘 세상에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침묵.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 몇 마디였지만 제가 여전히 사람이라는 것, 어른들 사이의 거래 품목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 씨가 제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아침 먹으러 가요. 내가 볼 일이 있는데 가는 길에 기분 전환도 할 겸 같이 갑시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따라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마음이 이렇게 가벼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시원한 아침바람이 차창에 맺힌 물방울들을 씻어냈습니다.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는 설렁탕 한 그릇을 시키고 제 앞에 조심스럽게 수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예전 사람과 자주 오던 곳이에요.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묻지 않았는데도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발견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죠. 모든 게 순식간이었어요. 너무 빨라서 제대로 된 마지막 인사도 못했어요. 저는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뽀얀 국물이 마치 지금 그의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파도 같았습니다. 그 후로 혼자 지냈어요. 어머니는 젊은 여자와 결혼해야 다루기 쉽다고 하셨죠. 저는 당신이 기댈 곳이 필요하고 나는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다면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어머니가 여전히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실 거라는 계산을 못했으니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그가 갑자기 더 작아 보인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다시 남편이 되는 법을 배우는 사람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낯선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는 법무사 사무실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은 2층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들어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15분이면 돼요. 저는 망설였지만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무사가 그에게 서류를 건넸고 그는 서명한 뒤 제게 펜을 주었습니다. 당신도 여기에 서명해요. 내 재산 일부를 공동 명의로 전환하는 거예요. 많은 건 아니지만 당신이 그 집에서 당당하게 설 권리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기엔 충분할 거예요.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에 닿자 아직 마르지 않은 잉크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손님이나 하녀이길 원치 않아요. 당신이 이 집에 머문다면 권리가 있어야 해요. 서류는 찢어질 수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서며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놀라움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아무 예고도 없이 저를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는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고 이슬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잠시 무언가를 사러 들르는 줄 알았는데 그는 저를 김민준 법무사 사무실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작은 방으로 곧장 데려갔습니다. 안에는 박진우 씨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있었고 그는 일어나 악수를 하며 오랜 친구처럼 웃었습니다. 이쪽은 제 아내 수진입니다. 박진우 씨가 가볍게 고깃짓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법무사인 김민준 씨가 서류를 들어 올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첫 줄을 읽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포함한 개인 재산증여 계약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앉아 옷자락을 쥔 채 심장이 꽉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제 아버지뻘 되는 저 남자가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인간으로 교환되는 물건도 아니고 가족의 빚을 갚는 담보물도 아니며 통제해야 할 어린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작은 속삭임처럼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을 배참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언젠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냥 떠나도 돼요. 적어도 빈손은 아닐 테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내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2억 원의 병원비와 맞바꾸는 물건처럼 보는 시선에도 제가 단지 집 때문에 그와 결혼했다고 수군대는 말들에도 익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아들이기로 준비했던 모든 것들 속에서 저는 친절함에 대해서는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해가 막 졌을 때 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집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만 제가 주머니 속 얇은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TV는 켜져 있었지만 눈빛은 텅 빈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애 데리고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박진우 씨는 대답하지 않고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저녁 드세요. 저는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시어머니와 그녀의 꿰뚫는 듯한 시선 앞에 남겨두고 곧장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문을 거세게 두드리고는 허락도 없이 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걔가 너한테 홀딱 넘어간 거야.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질렀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왜 집을 내 명의로 해준 거냐고.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처음으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꾸지람을 들을 때 움츠러들던 감정도 눈물을 속으로 삼키던 것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춥다고 느꼈습니다. 텅 빈 추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떠오른 평온함을 보고 더욱 화가 난 듯했습니다. 이러면 내가 이긴 것 같아? 꿈깨. 이 집은 내 남편과 내 아들의 피땀이야. 네가 뭔데 명의의 이름을 올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자발적으로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다 멈칫했습니다. 아마 제가 피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그녀는 댕 돌아서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너랑은 아직 안 끝났어. 그녀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가 저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제 손에는 박진우 씨가 준 서류 사본이 꽉 쥐어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이 결혼에서 제가 처음으로 가진 방패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도 먹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에 앉아 유리창에 번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알릴 무렵 저는 시어머니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똑똑히 들렸습니다. 걔가 다 쥐게 놔둘 순 없지. 방법이 있을 거야. 난 가만히 안 있어. 걔가 무슨 짓을 하든 이 집은 걔 차지가 될 수 없어. 저는 눈을 감고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른 아침 부엌의 공기는 어제 내린 비에 축축하고 차가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이 아직 희미할 때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젯밤 뒤척이며 잠을 설친 탓에 온몸이 뻐근했고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솥에 죽은 이미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불을 조절하고 팔을 썰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칼을 도마에 막 올렸을 때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죽이 끓어 넘쳤습니다. 제가 달려가 황급히 솥뚜껑을 들자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죽 하나 제대로 못 끓여. 쓸모없는 것. 시어머니가 부엌 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갰고 눈은 부릅뜨고 있었죠. 제가 해명하려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다가와 솥뚜껑을 빼앗아 돌 식탁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국자와 숟가락이 사방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끓는 죽이 튀어 제 손등 몇 군데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시집와서 하는 짓이라곤 부엌 살림 망가뜨리고 그릇이나 깨는 것뿐이구나. 대체 어느 집딸이 이렇게 칠칠 맞아. 저는 입술을 깨물고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하나씩 주웠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시어머니가 있으니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거지. 너한테 맡겼다간 아직 알 하나 못 낳았으면 주제 파악이나 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제는 출산 문제까지 들먹이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남편은 나이가 많으며 저 자신도 며느리살이의 스트레스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데 어떻게 아이 문제부터 서두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해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눈을 감고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공간에 퍼지는 누룽지 냄새와 처마 끝에서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뒤섞여 목구멍을 꽉 막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그애 말이야.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 임신 소식이 없어. 어디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이 집은 대가 끊기면 끝장이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떨쳐낼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이었습니다. 저는 행주를 들어 부엌 바닥에 넘친 죽을 닦고 집구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때 도우미 아주머니인 순자 씨가 제 손에 조용히 차 한 잔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로 공감을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추울 때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만으로도 한 여자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집 온 후 처음으로 저는 휴대폰을 들고 남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저는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단지 더 이상 버티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얼마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어디예요? 저는 목구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이에요. 여전히 죽을 끓이고 여전히 욕을 먹고 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짧지만 저를 멍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일 짐 챙겨요. 내가 어디든 데려가 줄 테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여행이 어디로 향하는지 얼마나 길어질지는 몰랐습니다. 단지 적어도 한 번은 이 집을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남편이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별말 없이 옷 몇 벌만 챙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문을 나설 때 시어머니는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으니 아마 어머니가 모르게 하려던 것 같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동네를 빠져나와 이른 아침에 고요한 집들을 지나쳤습니다. 한여름에도 늘 차가웠던 집을 등 뒤에 남겨두고 우리는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이 계절의 바다는 붐비지 않았고 해변의 긴 의자들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멍하니 앉아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짠! 내 섞인 바람과 물 한 개, 규칙적인 파도 소리가 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작은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호화롭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쉬기엔 충분했습니다. 창문은 바다를 향해 있었고 흰 커튼이 펄럭이는 모습은 제 옛 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소박한 꿈, 그저 저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 곁에서 평온하게 지내는 것. 짐을 푼 뒤 그는 저를 데리고 길가의 식당에서 해산물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시켰습니다. 오징어구이, 조개찜, 그리고 마늘종 볶음. 주인이 음식을 가져다 주자 그는 농담을 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야 사람 마음도 즐거워지는 법이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무거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제가 직접 메뉴를 고르게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처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제가 몸에 좋은 음식을 고를 줄 모른다며 쏘아보는 눈초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과 한 번도 나누지 못했던 작은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달은 둥글지도 밝지도 않았지만 서로의 그림자가 타일 바닥에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캔 음료 2개를 꺼내 뚜껑을 따서 제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술 대신 마셔요. 우리 이제 취할 만큼 젊지도 않잖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처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이랑 결혼할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곁에 누군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곁에 있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와 빚 이야기, 그리고 신혼 첫날 밤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아 수면제를 먹었던 일까지. 그는 충격받은 기색도 비난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우리는 껴안지도 사랑의 말을 속삭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답하지 않은 침묵이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헛디디다가 이제야 길끝에 빛이 보이는 오솔길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저를 일찍 깨웠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한 바퀴 더 산책하고 차에 올라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이 여행이 무엇이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신혼여행이었는지 지친 길 위에서의 잠시 휴식이었는지. 하지만 저는 그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더 이상 이전처럼 침묵하고 인내하는 아내가 아닐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계단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얼굴은 돌 조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지만 부채질 한 번 하지 않고 마치 부러뜨릴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곧장 저를 향했습니다. 인사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예전처럼 환심을 사려는 미소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한 대결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짧은 바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마치 숨 막히는 물속에서 겨우 고개를 내밀어 숨을 쉰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 후의 나날은 여느 때처럼 암울했습니다. 2층 집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언제나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현악기 같았습니다. 한숨 한 번에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정도였죠.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쓸고 닦아 아무도 트집 잡을 빌미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점심 식사는 단 3명이었습니다. 저와 박진우 씨, 그리고 시어머니. 그런데 밥상을 차릴 때부터 시어머니는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밤늦게 돌아다니고 남편 체면도 생각할 줄 모르고 이 집이 아무 때나 드나드는 하숙집인 줄 알아.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 앞에서 고개 숙여야 할 만큼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잔잔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갑자기 밥상을 땅으로 밀쳐버렸습니다.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국물이 제 옷자락에 튀었고 간장이 타일 바닥에 번졌습니다. 박진우 씨는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고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행주를 가져와 앉아서 깨진 그릇 조각을 줍고 바닥에 얼룩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한 남자도 이토록 잔인하게 침묵할 수 있구나. 시어머니는 그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서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넌 아직도 나를 어머니라고 생각하긴 하니? 콧등이 시큰해졌지만 저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딸처럼 여기셨다면 제가 이렇게 이방인처럼 느끼게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붉어졌습니다. 제 말에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감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화가 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곧장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발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내리치는 망치 소리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오후는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엎질러진 밥을 치우고 깨진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입맛이 없어 다시 죽을 조금 끓였습니다. 박진우 씨는 어디론가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작게 말했습니다. 일찍 자요. 저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은 달도 밝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소리와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때 문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어머님, 누가 문을 잠갔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계단 아래로 발소리가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한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낮의 말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문 옆에 주저앉아 베개를 껴안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제게 아직도 그녀를 어머니로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되물을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마치 하녀를 가두듯 방에 가두느냐고. 잠긴다고 해서 모든 방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방문 뒤에서 철컥 소리가 울려 퍼지며 내 마음속에 남은 희미한 희망의 끈마저 끊어버렸던 그 밤. 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 잠겨 있었다. 나는 작게 불렀다. 어머님, 밖에 누구 계세요?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나는 문을 가볍게 두드리다 점점 세게 두드렸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책상 위 휴대폰을 집어 남편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다. 오후부터 배터리가 없었는데 충전하는 것을 잊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방안을 둘러보았다. 침실이라 불리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감옥처럼 느껴졌다. 크림색 벽, 낡은 꽃무늬 커튼, 육중한 원목 옷장,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고 차갑고 마치 어린 시절 벌로 벽을 보고 서 있어야 했던 기억 속 방처럼 고요했다. 웅크리고 앉아 1시간이 넘었을까. 피곤함에 눈이 감기기 시작할 때쯤 문 쪽에서 아주 작은 달그락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작고 마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도우미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주위를 재빨리 살피고는 허리를 숙여 열쇠를 꽂았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아가씨, 빨리 나가세요. 사장님은 안 계시고 사모님이 아무도 위층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가씨가 갇힌 걸 보니 참을 수가 없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더 말할 겨를도 없이 나는 그녀를 따라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집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만이 비치고 있었다. 재빨리 지나가려는데 심장이 웃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귀에 휴대폰을 바싹 대고 속삭이고 있었다. 걔가 친정으로 가버리면 모든 게 틀어져. 어떻게든 붙잡아둬야 해. 걔 손에 주도권이 넘어가게 놔둘 순 없어. 부부고 뭐고 소용없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다 나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도 그녀의 해명이나 변명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무거운 발걸음으로 위층으로 올라갔다. 방에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옷 몇 벌을 재빨리 챙겨 가방에 쑤셔 넣었다.
많이 챙기지 않았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이곳에 머물 수는 없는 여행에 딱 필요한 만큼만 떠나기 전 나는 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다. 꽃 자수가 놓인 베개, 네모반듯하게 개어진 이불, 화장대 위에 둥근 거울,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나만은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택시를 불렀다. 골목 어귀 사거리로 걸어나가 차를 기다렸다. 밤은 깊었고 서리가 차갑게 내렸다. 가로등 불빛이 하얀 서리 뒤로 희미하게 번졌다. 나는 외투깃을 여미고 가방을 품에 안았다. 심장이 빨리 뛰지는 않았지만 무거웠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억의 무게로 재어지는 것 같았다. 덜컹거리는 택시 안에서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빠르게 뒤로 물러나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택시가 누군가를 태우기 위해 멈출 때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가 전화할까봐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마음속에 아직 미련이 남아서인지 알 수 없었다. 새벽 3시쯤 나는 친정집에 도착했다. 낡은 단층 집은 여전했다. 벽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기와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으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나를 보고 어머니는 묻지도 놀라지도 않으셨다. 그저 내 가방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가며 한마디 던지셨다. 그럴 줄 알았다. 쉽게 얻은 건 쉽게 잃는 법이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가장 아픈 말은 아니었지만 마치 하룻밤 묵은 찬밥처럼 마음을 시리게 하는 말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낡은 의자에 앉아 깜빡이는 등유 램프 불빛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나는 도망치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걸어 나오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 나는 내 옛방에서 밤새 뒤척였다. 천장 선풍기는 여전히 삐걱거렸고 한쪽 귀퉁이가 찢어진 커튼은 바람이 불 때마다 펄럭였다. 베개 냄새, 축축한 벽 냄새, 오래된 먼지 냄새가 너무 많은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 느껴졌다. 울지도 잠들지도 못했다. 밤의 냉기가 살칼에 스며들듯 피로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심장이 빨리 뛰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무거웠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다.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 단 한 문장이었다. 당신을 더 일찍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잘못했소. 긴 사과도 애원도 질문도 없었다. 아마 그는 지금 어떤 말도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화면을 보고는 내려놓았다. 전화를 받지도 답장하지도 않았다. 새벽녘 잠시 눈을 붙였을 때 골목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옆집 김 여사님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 옆에 살았던 분, 여전히 구부정한 허리, 얼굴에 반을 가리는 낡은 모자, 손에는 익숙한 바구니를 들고 계셨다. 아주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작게 불렀다. 수진이 집에 있니? 내 엄마는 아직 주무시나? 나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아주머니는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어젯밤에 그 집 난리도 아니었어. 최 여사 그 양반이 며느리 내쫓을 거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 꽁꽁 늙어서도 성질은 불같아. 듣다가 기겁했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안으로 들어와 차 한잔 하시라고 권했다. 아주머니는 사양하고 엠마루에 앉아 말을 이었다. 자네 남편 박 사장도 참 문제야. 순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내가 갇혀 있는데도 제대로 나서서 한마디 못하고 남자가 그렇게 계속 침묵하면 다 잃는 거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김 여사님은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얘야, 며느리살이라는 게 평생 참고 살라고 있는 게 아니야. 정이 있으면 살고 아니면 떠나는 거지. 하지만 남들이 내 침묵에
익숙해지게 만들지는 마.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 나는 부엌의 낡은 대나무 의자에 다시 앉았다. 어머니의 부엌은 여전했다. 냄비와 그릇들, 타일 위에 비스듬히 놓인 낡은 가스레인지. 나는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바깥의 모든 소음이 꺼지고 상처의 조각들을 정리하는 내면의 소리만 남은 것 같았다. 나는 선반 위를 올려다보았다. 오래전 어머니가 내가 집에 오면 주려고 눅눅해진 과자 상자를 두던 곳.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참고 사는 딸이 아니었고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누군가 문을 열어주기만 기다리는 여자도 아니었다. 나는 그 집에서 나왔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점심때쯤 나는 잠시 잠이 들었다. 선잠 속에서 어머니가 마당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웃 아주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다. 어젯밤에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해.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오는 것보다는 조용한 게 낫지. 내가 걔한테 호강하길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제 몸 하나 잘 건사하길 바랄 뿐이야. 나는 눈을 떴다. 슬프지도 안타깝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변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을 뿐이다. 오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산책했다. 흙길은 이제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다. 이웃집 앞 감나무는 여전했지만 기억 속만큼 커 보이지는 않았다. 마을 우물은 뚜껑이 덮이고 푸른 이끼로 가득했다. 이웃집 아이들은 이제 시집가서 멀리 살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집에 돌아왔다. 집은 백열등의 노란 불빛에 잠겨 있었다. 나는 어머니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충전했다. 남편의 메시지는 그대로였다. 나는 다시 읽고 내려놓았다. 얼마 후 나는 부엌 식탁 위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남겼다. 어머니에게 남기는 말도 허락을 구하는 말도 아니었다. 단 한 문장이었다. 내일 가요. 사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대화하러 가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 하늘은 흐렸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잿빛 하늘이 계속되었다. 나는 차에 앉아 한때 내 안식처였고 조용히 지내기 위해 눈 감고 견뎠던 그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고개 숙인 채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집 대문은 여전했다.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사람들이 자주 잡는 부분부터 녹이 슬기 시작했다. 박진우 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떠나던 날과는 눈빛이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망설임도 희망이라 부를 만한 빛도 없었다. 그저 피곤함만 가득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내 슬리퍼 소리가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울려 퍼졌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바닥을 닦고 있다가 나를 보고는 멈춰섰다.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좀 뵙겠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모두가 오늘은 더 이상 침묵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듯했다. 나는 거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차를 마시고 있었다. 태연한 모습이었지만 나를 보자 찻잔을 테이블에 조금 세게 내려놓았다. 눈빛은 칼날 같았다. 나는 인사도 서론도 없이 진명의 이전 서류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반드시 놓고 그녀 쪽으로 밀었다. 어머님, 이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저한테 서명하라고 하셨던 서류예요. 지금 다시 가져왔지만 뭘 얻으려고 온 건 아니에요. 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서류 뭉치를 보았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는 듯했다. 여긴 뭐 타러 왔니?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요. 나는 대답했다. 저는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서 각자 가면을 쓰고 살 수 없어요. 저를 감금하듯 문을 잠그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비꼬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분을 어머니로 여길 수도 없고요. 시어머니는 옅게 웃으며 식탁보 끝을 매만졌다.
지금 나를 탓하는 거니? 나는 다 이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거야. 넌 며느리로 들어와서 위아래도 모르고 아이도 못 낳고 성질만 부리는데 내가 어떻게 널 예뻐해 주겠니? 나는 숨을 내쉬고 맞은편에 앉았다. 만약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박진우 씨가 들어왔다. 그는 끼어들지 않고 그저 내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나는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제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지 물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당신도 제가 이 집에서 조용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나요? 그는 시선을 내리깔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별거 하겠습니다. 소송도 시끄러운 일도 만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제 삶에 계속 간섭하신다면 그때는 법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평온한 삶을 지킬 권리를 위해서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어디서 겁을 주려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너 같은 애송이 무서워할 줄 알아? 나는 일어섰다. 더 이상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어머님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제가 더 이상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침묵하고 순종하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기둥 옆에 숨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박진우 씨가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작게 말했다. 제가 알아서 갈게요. 나는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등 뒤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누군가 거친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실망하거나 분노한 얼굴을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없었다. 대문에 도착해서 나는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다. 기다리는 동안 낡은 계단에 앉았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꽉 쥐어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떨리지는 않았다. 택시가 도착했을 때 나는 일어나서 집을 한번 돌아보았다.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았고 박진우 씨는 철문 뒤에 서 있었다. 눈빛이 흐릿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차에 올라 문을 닫았다. 배웅하는 사람도 붙잡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하나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당장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오늘부터 나는 나다. 누구의 며느리도 착한 아내도 아닌 자신의 가치에 맞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한 여자다. 나는 작고 허름한 자취방 창가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뿌연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낡은 시멘트 바닥에 희미한 줄무늬를 만들었다. 그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한때 보금자리였던 곳은 이제 긴 한숨으로 가득한 기억의 파편일 뿐이다.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나 싶다. 억지로 결혼해야 했던 아이, 터무니없는 각서에 떨며 서명했던 내가. 이제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자취방 근처 건축 자재 가게에서 파트타임 격리로 일하기 시작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새끼 밥 먹고 방세를 내기엔 충분했다. 한가한 오후에는 골목 어기찻집에 들러 2,000원짜리 아이스티 한 잔을 마시며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나는 마치 이 인생의 세입자 같았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생각하고 헝클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박진우 씨는 여전히 전화를 걸어왔다. 말이 많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밥은 먹었는지, 돈은 충분한지, 춥지는 않은지 물었다. 한 번은 지인을 통해 현금을 보내왔지만 나는 봉투에 그대로 넣어 돌려보내며 짧은 쪽지 하나를 남겼다. 아직 필요 없습니다. 그가 보상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김 여사님이 들렀다. 낡은 속옷에 희끗희끗한 머리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다. 수진 아가씨, 그 집 난리 났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뛰진 않았지만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다. 그 양반, 자네 시어머니 말이야. 사흘째 몸져 누워있대. 도우미는 갑자기 고향에 가버렸고 박 사장은 하루 종일 일하러 나가니 돌봐줄 사람도 없고 밥도 안 먹는다더라. 나는 침묵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저절로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한때 알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기도 하고 좋든 싫든 나도 한때 그곳 삶의 일부였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나는 달콤한 종류로 골라 귤 한 상자를 샀다. 마트에 가지 않고 자취방 근처 작은 시장에 들러 옛날 어머니가 하시던 것처럼 하나하나 골랐다. 포장을 마치고 골목 어귀까지 걸어가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옛 동네로 향했다. 대문은 그대로였다. 페인트는 크게 벗겨졌고 길가의 살구나무에는 마른 잎 몇 개가 드문드문 달려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귤 상자를 문고리에 걸어두었다. 휴대폰을 꺼내 집 전화로 걸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아마 누구인지 몰랐을 것이다. 나는 말했다. 어머님, 댁에 누가 작은 선물을 보냈어요. 빨리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천천히 돌아섰다. 마치 한 걸음이 그동안 나를 태삼했던 보이지 않는 끈을 풀어내는 것 같았다. 택시에 오르며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집 안에서 누군가 조용히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은 햇살이 부드러웠다. 눈부시지도 강렬하지도 않았지만 한때 인내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이제는 닦아줄 사람 하나 없어. 눈물 흘리는 한 여인의 눈을 말려주기엔 충분한 햇살이었다. 저녁에 돌아와 차 한 잔을 타서 창가에 두었다. 나 자신에게 조용한 밤을 선물했다. 아무도 야단치지 않고 겁주지 않고 정해진 틀에 맞춰 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격리 수첩에 몇 줄을 적었다. 이번 달 들어 내가 펜으로 기록한 유일한 것이었다. 더 이상 각서도 통제 가득한 질문도 없었다. 내 새로운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흰죽을 먹든 라면을 먹든 내 마음이었고 음악을 크게 틀든 조용히 책을 읽든 내 자유였다. 손바닥만 한 자취방이었지만 더 이상 밖에서 내 방문을 잠그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박진우 씨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니 잘 해낼 것이라 믿는다. 아들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돌아갈 수도 있고 언젠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집을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그의 선택이다. 나는 내 인생의 빚을 다 갚았다. 결혼의 가치는 예단이나 누구 명의의 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월 동안 서로를 무엇으로 여기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있다. 나는 한때 내 가족 안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나온 사람이다. 그리고 내 등 뒤에는 더 이상 머무는 사람이 없어 쓸모 없어진 채 세월과 함께 녹슬어가는 한때 굳게 닫혔던 문들이 있다. 나는 그가 나를 처음 시어머니 앞에서 감싸주었던 그날, 아침을 먹으러 데려갔던 그 오래된 카페를 약속 장소로 정했다. 그때는 내 마음이 종이장처럼 얇아서 가벼운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지금은 달랐다. 나는 곧 쏟아질 여름 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평온하게 앉아 있었다. 서두르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는 5분 늦게 도착했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 다림질이 잘 된 흰 셔츠. 눈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나를 향한 따뜻한 시선은 여전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웃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누구나 늦는 데는 이유가 있고 아마 그의 지각은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사이에는 작은 나무 테이블이 있었고 옆에는 내가 그를 위해 주문한 아직 김이 나는 커피가 있었다. 나는 안부를 묻거나 최근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굳이 말로 할 필요 없이 명백했다. 나는 집 소유권, 이전 취소, 서류, 사본을 작은 흰 봉투와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편지도 원망의 말도 없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그 집이 필요 없어요. 이 서류를 간직했던 건 단지 우리가 한때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아요. 돌이킬 수 없는 일도 있지만 그저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이미 제 머릿속에서 수천 번도 더 대신 말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속에서 저를 숨 막히게 했던 집에 의존하며 순종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러 왔어요. 당신을 원망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아요. 단지 집이 있고 남편이 있으면 가족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알고 보니 어떤 집은 벽돌로 지어졌지만 믿음과 존중이라는 기초가 빠져 있더군요. 나는 파도 없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그는 서류를 들어 오랫동안 바라보다 내려놓았다. 붙잡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아마 그가 나를 진정으로 독립적인 한 여성으로 대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아내도 집안의 딸도 아닌 스스로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한 사람으로 나는 먼저 일어섰다. 그를 마지막으로 보며 말했다. 저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인정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다른 곳으로 새거나 뒤돌아보지 않았다. 시댁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던 작은 골목을 지났다.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처음 떨며 들어섰던 그곳. 이제 돌아보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어떤 것들은 떠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햇살은 맑았고 오래된 골목은 한산했다. 끝물의 자몽꽃 향기가 숨결처럼 가볍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시간이야, 수진아. 그리고 나는 걸었다. 더 이상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길을 막는 사람도 없는 그 길을. 나는 새로운 주택가의 구불구불한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자취방으로 이사했다. 방은 20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았지만 작은 나무 침대, 책상, 전기레인지, 그리고 벽에 기댄 책장을 놓기엔 충분했다. 창문은 지붕보다 높이 자란 바나나 나무 덤불을 향해 있었다. 가끔 아침이면 작은 새들이 지저귀며 창가에 앉아 대도시 속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나는 사무기기를 유통하는 작은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다. 예전과 같은 격리 업무였지만 이번에는 누구에게 숨길 필요도 통제받을 필요도 물건 사러 나갈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내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가진 돈을 스스로 계산했으며 특히 나 자신을 대하는 법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몇 년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면 간단한 저녁을 해먹고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었다.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부족함을 느끼지도 않았다. 나보다 몇 살 많은 한솔이라는 여자 동료가 점심을 같이 먹거나 가끔 마트에 같이 가자고 했다. 한 번은 그녀가 물었다. 언니는 왜 재혼 안 해요? 아직 젊은데.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다른 누구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한솔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그런 점이 좋았다. 과한 호기심도 동정도 없는 것. 옛 이웃이었던 김 여사님은 가끔 들러 당신이 키운 달걀 한 줄이나 채소 한 봉지를 주고 가셨다. 나이는 드셨지만 여전히 입담은 좋으셨다. 최 여사네 집, 지금은 썰렁해. 박 사장은 하루 종일 일하러 나가고 도우미는 그만뒀지. 그 양반 혼자 앉아서 하루 종일 대문만 쳐다본대. 듣자 하니 한 번은 시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아무도 몰랐다가 오후에나 이웃이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다 줬다더라. 나는 들으면서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심장이 고요한 연못처럼 잠잠했다. 그들에 대한 소식은 이제 귓가를 스치는 바람 같았다. 들리긴 하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 힘은 없었다. 어느 날 은행에서 박진우 씨의 지인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내게 작은 편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박 사장님이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억지로 받으실 필요는 없고 그저 마음만 전하는 거라고. 방에 돌아와 열어보니 안에는 내가 1년은 좋게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 큰 액수의 수표가 들어있었다. 뒷면에는 그의 글씨로 몇 줄이 적혀 있었다. 용기가 부족했던 한 남자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한 단 한 번의 마음. 나는 봉투를 그대로 접어 은행 직원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아무 쪽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가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도 원망한 적도 없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존중은 너무 늦게 찾아왔고 믿음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렸다. 주말에는 자취방 근처 작은 공원의 노란 벽돌 길을 혼자 걸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노인들은 체조를 하고 나는 그 시끄러운 소음 속의 쉼표 같았다. 한 아이가 달려가다 넘어졌다. 나는 아이를 일으켜 흙을 털어주고 미소 지었다. 아이의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온화한 눈빛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대해 비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이 내게 적지 않은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느 날 오후 동료가 다시 물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할 거예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아니요, 겪어보지 않았다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몰랐을 테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나온 길을 다른 누구도 짓밟을 권리는 없어요. 그 말은 마침표 같았다. 끝을 의미하는 마침표가 아니라 나를 과거에 묶어두던 고뇌와 보이지 않는 끈들을 끊어내는 마침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나이 차이, 나는 결혼으로 주목받지도, 빚 때문에 시집 갔다고 수군거림을 당하지도, 누군가를 피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내 인생을 소박하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았다. 듣자 하니 최 여사님은 여전히 위층 방에 홀로 누워 지내고 찾아오는 사람은 점점 줄고 가족들은 안부 전화만 겨우 한다고 했다. 집은 여전히 넓지만 사람 소리는 드물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박진우 씨의 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온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녀가 밤에 내 이름을 중얼거린다고 했다. 나는 그게 사실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살 뿐이니까. 누군가 내게 물었다. 결국 다 잊었나요? 나는 그저 웃었다. 모든 것을 기억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상처는 다시 들추지 않지만 다시는 누구도 건드리게 놔두지 않는 법이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나 혼인신고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당한 대우를 묵묵히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교훈을 남기기도 합니다. 돈이나 결혼 여부로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주인공 수진 씨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혹은 침묵으로 일관했던 남편 진우 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마음 정거장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